그렇죠? 네, 안녕하십니까. 지수가 급변동이 있지만 뭐 반도체나 전력기기 이런 쪽 AI 쪽에 실적이 탄탄하다는 얘기와 함께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관심 있다는 게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코스닥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 부분도 역시 이제 변동성은 있지만 살아 있는 건데요. 코스피도 그렇지만 이제 코스닥도 변동폭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어제 오늘 일단 좀 바닥은 잡아가는 시그널일까요? 향후 주목해야 될 변수는요. 네, 아무래도 코스닥이 다행히 오늘 좀 바로 반등이 나오면서 다행히 이렇게 반등 국면으로 좀 돌아서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어제 그제 어떻게 보면 코스피와 다르게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지 못했었던 코스닥까지도 낙폭을 같이 하면서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하셨을 텐데 대형주마저도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사실 최근에 단기에 급쏠렸었던 이제 코스닥 150 ETF 지수 등으로 했었던 이제 개인 수급들이 아마 빠르게 이탈하면서 좀 어떤 변동성 국면을 이렇게 좀 지나가는 국면에서 나온 낙폭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사실 대형주들이 반등 오면서 또 따라서 이제 코스닥들도 반등이 나온 걸로 보여지고 있어서 사실 코스닥은 연초 대비 올랐었던 거를 대부분 어저께 기준으로 많이 반납했었기에 사실 상대적으로는 여러 모멘텀들 뒤에서 말씀드린 어떤 수급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 생각했었을 때는 추가적인 조정에 대한 가능성 좀 낮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스닥에 대한 기대감으로 레버리지 이런 거 투자하신 분들 정말 이틀 동안 정신이 없는 그런 흐름들인데요. 대형주도 반도체, 방산 다 관심 있습니다만 이제 오늘의 이제 투자 로테이션은 코스닥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대감 이제 이런 것들인데요. 코스닥 액티브 ETF가 이제 국내 처음으로 출시된다면서요. 코스닥이 그래 될 것 같은 분위기다. 정책적 모멘텀이 있다. 그런데 종목을 사기에는 사실 어렵잖아요. 그럼 이제 인덱스를 사는 건데 인덱스도 사실 한 배짜리보다 보통 두 배짜리 사시거든요. 변동성이 크잖아요. 이런 액티브 ETF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아직은 상장 안 됐고 곧 나온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수년간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특히나 이제 개별주 단으로 보면은 상당히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나 거래량 측면에서 많이 좀 소외받았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코스피보다도 코스닥 시장이 개별주들의 어떤 변동성이라든가 각자의 어떤 차별성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은 기존에 150 ETF 정도만 있었었지만은 액티브 ETF가 훨씬 더 그 제품별, 상품별 차별화 그렇죠. 내거나 그야말로 액티브 할 수 있죠. 맞습니다. 성과를 내기에는 훨씬 좋은 시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도 ETF 수급적인 부분이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기대감을 갖지만 중장기적으로도 오랫동안 소외받았었던 어떤 개별주 단으로도 충분히 온기가 돌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저희는 3월 달에 이제 출시하는 코스닥 액티브 ETF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전문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에 어떤 기업이 들어가 있느냐가 좋은 의미의 컨닝인 거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보통 운용사들이 운용을 하게 되면 정기적으로 이제 어떤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는 걸 공개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리스트들이 좀 있나요? 아직 설정이 안 돼서. 맞습니다. 아직 물론 액티브 ETF는 설정이 안 되어 있지만 많은 부분들도 같은 얘기를 하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 액티브 ETF 출시를 할 때 아주 완전히 생판 이제 개별주 중심으로 ETF가 설정되기보다는 그렇죠. 네, 기존의 이제 운용사인 타임폴리오나 삼성자산 같은 곳에서 기존 ETF에 편입되어 있었던 종목들 중심으로 초기 설정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표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기존의 ETF에서 보유하고 있는 상위 업체들 중심으로 아마 단기적인 수급이 가지 않을까 싶고 거기서 한 발 더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는 이미 ETF 수급을 받고 있었지만 시총도 높고 펀더멘털도 좋지만 코스닥 150에 속해 있지 않았었던 기업들은 이번에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ETF 관련한 이제 공격적인 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그런 업체 중심으로 좀 수급이 쏠리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면 상위에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많이 포진해 있고요. ABL 바이오, 리가캠 바이오, 에코프로 BM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개별 종목을 고르기 어려운 분들은 이제 지금 장에서 코스닥의 정책적 기대감,
액티브 ETF 상당히 장을 활용해 볼 만해요. 그 얘기 해주셨고요. 네. 자, 오늘은 이제 코스닥의 기대감들 그런 것들로 코스닥 전략들 또 뒷부분에 이제 관심 종목들 스몰캡 한 종목 볼 텐데요. 코스닥을 아까 이제 뭐 덩어리로 ETF를 살 수도 있고 그죠. 네, 개인적으로 기업을 선택하거나 할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어떤 기준들을 좀 잡는 게 좋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이제 개별주 같은 경우가 특히나 이제 스몰캡 대부분이 이제 개별주인 부분이 있는데 어떤 종목들이 이제 뭐 아웃퍼폼 시장 대비 아웃퍼폼을 할 수 있을지 과거나 뭐 최근에 이제 기대감을 모으는 종목들이 어떤 부분이 있을지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중소업체다 보니까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고객사나 아니면 파트너사가 얼마나 크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업체인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단적인 예로 뭐 작년에 되게 주가가 좋았었던 시어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그들의 어떤 제품 경쟁력이 좋았지만 사실 대웅제약 같은 고객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끌어준 부분이 있다 보니까 빠르게 병원단으로 뭐 성과를 내는 부분도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스몰캡이나 개별주를 볼 때는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업체가 어디인지를 보는 게 상당히 중요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뭐 당연한 이야기였지만 사실 산업 성장성 부분도 분명히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소외가 되다 보면 아무리 기업이 돈을 잘 벌고 해도 멀티플을 못 받는 국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바이오가 됐든 아니면 뭐 반도체, 뭐 로봇 이런 관련한 이제 큰 속해 있는 산업단에서 얼마나 성장성이 있는 산업에 속해 있는지가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개별주에서 아웃퍼폼을 낼 수 있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인데 일시적인 어떤 악재 혹은 일시적인 요인으로 지금 기업 가치가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아마 대표적인 부분이 이제 IPO 직후에 상당한 오버행 물량 때문에 수급적인 이슈로 기업 가치를 못 받고 있는 기업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 대부분 일시적이고 성과에 따라서 혹은 수급이 좀 완화되면서 바로 그 기업 가치를 찾아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이 있다면 충분히 아웃퍼폼할 수 있는 요인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오현진 의원은 그런 스몰캡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제 시총이나 기업 규모가 좀 작은 그러나 성장성 있는 기업들을 주로 발굴하는 팀이세요. 그런데 삐딱한 질문 하나 해볼게요. 지금 이제 워낙 그 코스닥 쪽의 흐름들이 그런 개별적인 성향의 성장성이나 이런 말씀하신 고객 관계 이런 게 아니라 수급에 의해서 그죠. ETF가 들어오니까 시총 상위 종목들로 그냥 쭉쭉 가버리니까 과거와 같은 이런 기준으로 하는 게 이게 참 어렵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수익이 안 나고 뭐 시총 상위주들이 호를 나가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이 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사실 그런 부분이 확실히 최근에 성향이 더 강해지긴 했고 아마 단기에는 말씀드린 코스닥 액티브나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강해질 수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그 상품들도 차별화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핫하고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로만 몰렸을 때는 사실 차별화를 내기 힘들고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경쟁이 심화될수록 차별화 포인트를 가져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저평가된 성장 스몰캡단에서 엣지를 내려고 하는 부분이 나타날 거로 보고 있고 실제로 많이들 이제 소외됐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이미 ETF에 막 속해 있고 후보군으로 보고 있는 종목들이 과거에 소외되었었지만 최근에 이제 뭐 멀티배거 뭐 수배 이상 주가가 오르는 모습들을 다 보여줬던 종목들이 속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여전히 스몰캡 쪽을 보는 게 많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뭐 아까 얘기한 이 코스닥의 액티브 ETF 이런 거 개인적으로도 꽤 좋아 보여요, 그죠? 예. 근데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코스닥의 지수 상승과 괴를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코스닥의 지수 상승과 만큼 거의 그거보다 조금 더 초과하는 건데 좋은 그 중소형주를 발굴하면 그거보다 이제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이제 기대할 수 있고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함께 보는 겁니다. 선택이고요. 자, 스몰캡 기업들 쭉 발굴하시는데 최근에 이제 뭐 리포트나 분석하신 기업 가운데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은요? 네. 그 사실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말씀드린 부분 때문에 지금 수급이 많이 쏠리고 좀 핫한 종목들을 가져와야 될지 아니면은 뭐 다소 좀 소외되어 있지만 업사이드 측면에서 뭐 저희 자막에서 나온 것처럼 진짜 뭐 몇 배 이상 갈 수 있는 종목 후보군을 가져올지 고민을 했는데 자주 나오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좀 이렇게 숨은 그렇지만 업사이드 측면 상당히 큰 종목을 가져왔고요. 쿼드 메디슨이라는 회사입니다. 생소한데요? 기업은? 맞습니다. 이게 사실 작년 12월에 상장을 해서 신규 상장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버행
국면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완전히 뭐 해소됐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제 한 상장한 지 3개월 차에 접어든 회사라 오버행이나 이런 수급적인 측면 때문에 주가는 좀 다소 눌려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량이 항상 이제 오버행이라는 게 잠재적 물량이잖아요. 그죠? 뭐 맞습니다. 1개월, 3개월, 6개월 팔지 못하도록 했던 물량들,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니까 이게 이 신규 상장주들은 이제 숙명과 같은 거죠. 지나가야 되는 단계인데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네. 제가 생소하다고 했던 건지 잘 모르는 기업이죠. 작년 12월에 상장했으니 쿼드 메디슨이라는 기업은 뭐 하는 회사인데요? 네. 마이크로 니들이라는 제품을 네. 만드는 회사인데 의약품용에 특화된 마이크로 니들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마이크로 니들 하면은 화장품이나 패치로 좀 익숙하실 수 있을 텐데 그렇죠. 네. 의약품용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훨씬 더 쓰임새는 다양한데 예를 들면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백신이라든가 이런 게 보관 문제도 있고 경구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흡수율 같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마이크로 니들을 사용하게 됐을 때는 주사제 대비 훨씬 더 보관이나 유통에 용이한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흡수율 측면에서도 경구용 대비 훨씬 뭐 큰 측면이 있는 반면 화장품이나 패치 대비 훨씬 더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글로벌리 아직 상용화가 되지 못하고 있고 제조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인데 쿼드 메디슨이 이쪽 분야에서는 글로벌리 가장 이제 탑티어 그 업체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요. 해외에도 물론 의약품용 마이크로 니들을 하는 업체들은 있지만 아직 상용화 쪽으로 가기에는 제조 방식이라든가 대량 양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걸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쿼드 메디슨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이제 성형사출을 도입을 해서 대량 양산도 가능하게 했고요. 이런 제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표에 보이시는 것처럼 글로벌 업체들 단으로 컨택이 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될 때 어떤 업체랑 일하는지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보이시는 것처럼 GSK, 뭐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백신 업계에서는 글로벌 4 안에 네 번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큰 백신 업체입니다. 그 업체가 지금 뭐 장티푸스 백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기술료를 줘가면서 공동 연구를 쿼드 메디슨이랑 하고 있고 간염 백신 관련해서는 LG화학도 있겠지만 게이츠 재단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게이츠 재단이 공공 백신 쪽에서는 글로벌 입지가 상당히 강한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쿼드 메디슨이 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라고 보다 보니까 관련해서 지금 기술료를 수취해 가면서 글로벌 업체들과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 이전도 한림제약 등으로 이제 이미 성과를 낸 회사다 보니까 바로 내년부터 영업이익을 버는 구조입니다. 네. 이제 다른 어떤 신약 개발 회사나 이런 회사들과 다르게 기술료를 받으면서 임상을 진행을 하다가 대량 임상 같은 경우가 필요하게 될 때는 얘네의 제조 설비를 납품을 하면서 그쪽에서 돈을 벌면서 임상도 진행하고 상용화를 준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뭐 상용화가 나오게 되면 마일스톤으로 수익성이 극대화되는 구조다 보니까 돈 벌면서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성장성을 갖춘 업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니들은 이제 바늘인데 주사 바늘이 아니라 이렇게 뭐 패치형으로 굉장히 작은 바늘 그죠? 패치형으로 파스 같은 형태 어떤 형태 이렇게 딱 붙이면 그죠? 그게 흡수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마이크로 니들. 네. 근데 제가 이런 기업이 옛날에 국내 코스닥에 있었는데 생각하고 보니까 라파스라는 기업이 옛날에 그런 얘기를 좀 들었던 것도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근데 그러면 쿼드 메디슨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은 숫자가 제대로 안 나오는 건데 좀 네. 확보된 숫자가 좀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예. 맞습니다. 예. 이제 물론 라파스도 네. 좋은 기업이고 관련해서 이제 네. 뭐 화장품 쪽으로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의약품 쪽으로는 아직 뭐 기술 이전이라든가 이런 성과를 좀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상황이고요. 쿼드 메디슨 같은 경우에는 증권신고서에도 실렸지만 이미 임상 계약을 맺은 고객사 단으로 얘네의 제조 설비를 납품을 해야 되는 가계약을 맺은 상황이라 네. 당장 내년부터 올해부터 장비들은 나가겠지만 인식이 내년에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 바로 100억 이상 영업이익이 충분히 가능한 이익 체력으로 올라오거든요. 그때부터는 계속 점증하는 구조로 갈 겁니다. 아마 제조 설비는 임상 계약에 따라서 계속 늘어날 거고 또 기술료도 지금 뭐 GSK나 게이츠 재단 같은 글로벌 업체들과 이제 기술료 수치료도 점증 임상 진행하면서 올라갈 거라 아마 내년 기점부터 흑자 들어가고 수익성은 점증하는 구조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쿼드 메디슨 우리가 좀 생소한 기업이죠. 신규 상장주인데요. 이제 마이크로 니들 쪽이고요. 그게 말씀하신 거 보면 확장성이 많네요. 그죠? 어떤 의약품 쪽에서 하나가 아니라
마치 뭐 알테오젠이 SC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적용하는 것처럼 그렇죠. 마이크로 니드를 통해서 화장품이나 의약품이나 적용할 수 있는 쪽이 많습니다. 현재 주가는 16,000원, 16,200원인데 제가 공모가를 찾아보니까 15,000원이네요. 그 당시 뭐 경쟁률 안 봐도 높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좀 흔들림 속에 그 정도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코스닥 쪽에서의 투자 기회, 중소형도 투자 전략 그리고 쿼드 메디슨이라는 기업을 스몰킬 기업으로 키움증권 오현진 연구위원과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